짜잔. 야, 저 이런 게 생겼어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자, 지금 이곳은 종로 2가 사거리입니다. 정말 옛날에 그런 노래 했지. 아무도 찾지 않는. 여기가 다이소 건물이죠. 한때 30년 전 이곳은 모든 대학생들이 미팅을 하던 장소입니다. 그랬던 곳인데 제가 그 얘기하니까 PD가 여기가요?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마음이 아주 좀 거시기 합니다. 출근 시간이어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 여행의 목적, 두 번째 여행이죠. 종로 여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보통 이제 종로로 가는데 3일대로를 거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곳을 만나면서 역사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건물. 요 올리브영 있는 요 건물 있잖아. 여기 건물 지하 전체가 다 CD, 테이프, 레코드방.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제 음악 좀 아는 그랬던 핫한 공간인데 지금 내가 말하면서 너무 민망하게 뭐 대학생이든 MZ든 20대 하나도 없어. 오직 직장인들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저거 보이죠? 저게 종로타워야. 저거 화신백화점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이 세운 반민특위 1호 박흥식이 세운 옛날 오래된 근현대사 유산인데 부서지고 저런 건물이 세웠는데 저게 제일 처음에 건물이 세워졌을 때 어느 나라 건물이냐, 국적이 없다, 외계 건물이다 하면서 도시재생에서 엄청 비판을 받았던 건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리관에 갇혀져 있긴 한데 저 유리관 안에 있는 게 원각사 10층 석탑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3.1운동 경문을 읽고 3.1운동이 폭발했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은 이 안에 들어가면 3.1운동 기념 조형물 같은 게 이제 잘 돼 있고 방문도 봤지만 이게 지금 유리관에 있기 때문에 별로 이 원각사 10층 석탑의 모양이 잘 안 보이는데 그 원각사 10층 석탑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경천사 10층 석탑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고려 말에 아주 높은 다각 다층탑이었던 경천사 10층 석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세워진 탑인데, 근데 뭐 오늘은 일단은 제 추억으로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긴 추억이 없다. 추억이 없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인데 지금은 이게 이 길이 3.1대로거든요. 옛날 기록을 보면 여기에 길이 3.1대로가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낙원 악기상가 요 터도 다 그냥 시장이었었더라고요. 시장. 근데 이제 서울이 번성하고 발전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길을 뚫어야 되는데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려서 위에 상권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아주 예외적이고 특이하게 이제 그 도로 위에 상가 건물이 있는 이런 건물이 들어서게 된 거죠. 이 낙원 악기상가는 이제 저보다 김태원 씨, 이승철 씨, 뭐 이런 그 초창기의 이 락커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뭐 악기를 사고 퇴짜를 맞고 이런 얘기로 되게 유명하고, 여기에 떡집이 한 10개, 20개 정도가 있었대. 예전에 조선 왕조의 왕실이 마지막까지 살다가 떠난 곳이 여기 창덕궁이에요. 창덕궁에 한 1960, 70년대까지 이제 뭐 이방제 여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왕실이 무너져 가니까 왕실에 있었던 왕실 수락관의 궁녀들이 이제 일자를 잃은 것이, 너희들이 우리가 거둘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관두고 나와서 떡기술을 갖고 있었던 궁녀들이 여기 와서 떡집을 하고 혹은 떡집을 하는 사람한테 전수를 했다. 뭐 이런 설화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불과 한 70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떡은 비싼 음식이었고 그 떡을 먹으려면 이 종로와 낙원동에 있는 떡집에 와서 명절이나 생일 때 떡을 해가서 먹었다. 자, 다 왔어요.
오늘 갈 데가 여기입니다. 짠! 운영궁. 조선 26대 왕이자 대한제국 황제였던 고종이 12살까지 살던 곳으로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집이다. 이 운영궁은 나중에 가면 문을 바깥에서 잠그던 그런 궁궐이기도 하다. 근데 요 맞은편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뭐 있었는 줄 알아요? 이 맞은편에 일본 공사관이 있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 국권을 지키려는 측과 국권을 피탈하려고 했던 측이 마주보고 있었던 거지. 운영궁 올 줄 몰랐죠. 아, 이거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이 워낙 큰 궁궐이 있으니까 우리가 희소성의 원칙이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제 궁궐에 가지 운영궁에 잘 오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운영궁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사저기도 하고 이곳에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결혼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되게 멋있고 널찍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대원군이 원래 살던 거처는 아니고 대원군의 아들이었던 고종이 왕이 되니까 이제 그 왕의 아버지잖아요. 여기 재공사를 해서 새롭게 조성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좀 못 살았던 것 같은데 아들이 부왕이 되면서 새롭게 개축한 공간이고 대원군이 그 노안당에서 정치를 하면서 조선을 개혁하고 조선 침무하라는 조선을 구원해내고 이제 몸부림쳤던 곳이 노안당이고요. 노락당은 이제 그 고종과 명성황후가 가래 결혼식을 했던 공간이기도 하고 집에 어떤 경사가 있거나 축일이 있었을 때는 노락당에서 이제 어떤 그런 즐거움을 누렸던 공간이다.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면 저쪽 이제 뒤쪽으로 양관이 보이는데 양관은 대원군 때 만들어진 것 같진 않고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년대 들어와서 대원군 죽고 후손들이 이제 추가로 증축한 건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게 뭐냐면 이곳이 이제 운영궁이라고 하니까 그냥 어떤 그런 궁의 이미지만 강한데 사실은 현재 남아있는 사대문 안에 진짜 한옥, 진짜 북촌 양반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한옥과 가장 가까운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운영궁을 온다라는 것은 대원군의 꿈이나 어떤 그 구한말의 어떤 몸부림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진짜 조선에 잘 살던 양반들이 어느 급으로 살았는가를 좀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한옥적 가치도 크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얘기 좀 나눠볼게요. 뭔가 좀 품위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아침 일찍 와가지고 사람도 없어. 갑자기 여기를 슬쩍 앉으니 말투가 바뀌는 것 같구려. 할 얘기를 까먹었어. 이 나무 향내가 싹 올라오고, 진짜 이 뭐라지? 이 나무의 두께, 강목의 이 어떤 그 부지의 두께가 달라. 그리고 여기 딱 보면 기암 괴석, 중국식 정원을 좀 영향받은 거지. 괴석들이 있고, 무엄하도다. 대원군 하면 약간 느낌이 이제 대원군의 초기 느낌 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안동김 씨들 앞에서 막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그런 막 힘이 없고 또 그런 어떤 파랗고 그리고 뭐 공도령 그래서 무슨 기생의 치마폭에다가 붓글씨 쓰고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근데 사실은 그 이미지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김동인이라는 소설가가 만든 운영궁의 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밖으로는 불란서, 미국 천국들을 내려 누르고 안으로는 자기의 백성의 복지를 위하여 그의 일생을 바친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별세한 날이다. 조선 500년 역사에 있어서 조선을 사랑할 줄 알고 왕가와 서민, 정치가와 백성,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지위를 참으로 이해한 단 한 사람인 우리의 위인 이하응. 근데 실제로 김동인이 쓴 운영궁의 봄은 초장이 이제 굉장히 가난하고 비천하고 또 어떤 세도가의 눈치를 보고 이런 게 묘사가 많이 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신을 위장해서 뚫고 나와서 어떤 개혁을 보여주는 영웅 대원군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소설이긴 하지만 그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하지만 남겨져 있는 공적인 기록들을 보면 어찌됐건 이 사람은 종친의 어르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선 굉장히 좀 마냥 그렇게 파라코 같은 모습이나
힘없는 모습만 등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영조와 정조가 훌륭하고 뛰어난 군주다라는 걸 부정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가문의 힘에 의존하거나 특정 가문과 결탁하는 굉장히 좋지 못한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대원군은 뭘 했냐? 영조, 정조 때 있었던 어떤 그런 그 강력했었던 이 벌족 그룹을 또 세도가 그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종친부를 중심으로 한 전주의 시대의 결집이 미약하게나마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력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던 사람이 대원군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원군의 개혁 방식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대원군은 조선을 정상화시키는 게 포커스지 자기 힘을 강화시켜서 뭔가를 크게 바꾸려고 하는 게 없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개혁을 추구하면 뭐 특별 기구를 만들어 거기에 사람을 막 심고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적을 막 처단하잖아요. 근데 대원군은 애초에 본인이 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원군이 봤었던 가장 컸던 문제의식, 조선이 갖고 있었던 원래 정상구조, 그러니까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 중심의 정상적인 육조체제, 그리고 삼군부를 중심으로 한 정상적인 군사 조직 같은 정상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조선이 살아갈 길인 거지, 개혁을 한답시고 또 새로운 군부대를 만들고 또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서 집단과 집단의 싸움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건 아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을 하는 게 대원군 집권의 특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원군은 직책이 없어요. 대원군은 그냥 국태공 어르신, 혹은 이제 옛날 사극이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 대원이 분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운영궁에서 전 이쪽에 앉아있지만 아마 저쪽에 사랑채 앉아 계실 거예요. 저기 앉아서 딱 서찰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서원을 철폐하시오 딱 하면 들고 창덕궁 이런 데 들어가서 경복궁에 들어가가지고 대원이 분부요 서원을 철폐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들 때 본인은 특별한 직함을 갖지 않고 음막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활동은 고종이라는 정상적인 왕명을 통해서 실행하는 개혁들, 요게 좀 대원군의 개혁에서 주목해서 볼 부분입니다. 10년, 20년, 30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삼키기 전에는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큰 나라가 아닌가. 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사실은 대원군과 세도 정치가들을 집단적으로 분석을 하면 별 차이는 없어요. 단지 대원군은 왕을 옹위했던 종친 세력인 거고, 조금 냉정히 따지면 대원군도 불법적인 권력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튼간에 대원군의 장점 위주로 설명한다면 대원군과 안동김 씨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비전이 있냐 없냐예요. 대원군은 임술농민봉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술농민봉기는 관리들의 횡포에 맞서 농민들이 일으킨 봉기이다. 이게 문제다. 백성들의 요구와 백성들의 고통에 부응하지 않는 한 권력은 유지되지 않는다.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암행어사도 엄청 파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임의적으로 함부로 걷는 세금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소위 말하는 윗물 맑기 운동 같은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다. 근데 그게 되게 좀 슬픈 건 뭐냐면 안동김 씨도 민중들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근데 사실은 고종도 민중들의 고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흥선대원군 이하응만이 이 백성들의 고통에 적극 부응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 이 대원군에 대한 인기가 사실상 이제 어마어마했다.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대원군 이야기하면 암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 개 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원을 철폐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 영조가 먼저 서원을 철폐하고 대원군이 나중에 더 철폐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나와.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영조가 서원을 철폐한 게 170개 정도로 없앴어요. 대원군이 몇 개 없앤 줄 알아요? 몇 개 없앴을 것 같아요. 대원군이 1700개를 없앴어. 10배. 그래서 전국에 남아있는 게 그냥 분향장소까지 합쳐서 47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개혁을 시도했었던 거고, 그만큼 쓸데없이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당파를 불리려고 하는 이 어떤 불법의 커넥션, 이거를 막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서원을 만들면 국가에서 토지나 노비를 줘요. 그리고 서원의 지역 양반들이 결집을 해서 지역의 백성들을 가름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서원을 철폐한다는 것은
지역에 있는 기득권들을 혁파하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재원을 중앙의 세금으로 끌어들이면서 양반들의 경제적 힘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인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또 균역법이라고 학교에서 외우지만 사실 영조는 이 소위 말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백성들한테 양반들한테 물리지 못했거든요. 이름이 균역법이지만 양반들 다 피해 나갔는데 호법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양반들한테 군역세를 내게 만든 것도 대원군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떤 좀 진짜 정치를 좀 할 줄 알았던 사람. 그리고 이제 대원군이 굉장히 비판을 받는 게 쇄국 정책이잖아요. 쇄국 정책까지 제가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 시대 흐름에 맞춰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병인양요가 일어났었을 때도 사실은 안동김 씨 아무 대책이 없어. 그때도 사람들을 모으고 민심을 수습하고 힘을 모아서 군대를 편성하고 그러면서 대원군의 강력한 정책에 호응을 하니까 한 4,000명 정도 되는 의용군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의병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의병과 관군이 연합을 해서 어찌됐건 병인양요나 신민양요에서 항쟁을 했어요. 자, 사실 운영구 와본 분들은 느끼겠지만 제가 운영구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통화록이 뭔가 담이 낮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확실히 담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또 하나 뭐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 공간의 차이인 어떤 이런 마당이나 공간을 거친 다음에 집으로 이어지는 거죠. 큰 집들은 사실은 방이 있는데 열면 더 넓은 방이 되고 닫으면 여러 개의 방이 되고 이게 복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과 방을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그런 어떤 공간의 미학을 만들죠. 제가 앞선 이야기들은 사실은 대원군의 좀 멋있는 측면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되게 속상한 건 뭐냐면 쫓겨난 다음이에요. 1873년 친정을 원한 고종과 권력 기반을 넓히려던 명성황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흥선대원군은 실권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아니잖아요. 권력에서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고 사실은 10년 했잖아. 그러면 넘겨줄만 하잖아. 포기를 못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노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건을 굉장히 많이 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건 추정이지만 쫓겨나고 얼마 안 돼서 경복궁의 자경전 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아마도 이게 이제 대원군 일당이 시위성으로 저질렀던 사건 같아요. 그리고 민승호가 집에 이게 민씨 집안이죠. 민승호한테 선물이 배달이 됐는데 뭐야 하고 열어봤더니 폭탄이 터져서 민승호가 죽어요. 민씨척 쪽의 수장이 죽는 사건도 벌어지고 이의립이 상소를 올리면서 대원군을 모셔라.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효를 다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어떤 그런 위정척사파 양반들의 이 대원군 모셔오기 경쟁도 벌어지게 되고.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들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왜냐면 이제는 은퇴할 때가 맞아요. 근데 은퇴하기 싫은 거지. 그 최악의 사건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모군란하고 그리고 갑오개혁도 일어나요. 이모군란 때도 난이 수습이 안 되니까 고종이 불러들였다. 근데 대원군 입장에서 자신의 권력을 좀 확고히 하고 싶으니까 고종이 또 청나라군을 불러들여요. 그랬다가 청나라군한테 납치당해서 결국 천진에서 몇 년간 유배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갑오개혁 당시에 또 일본이 고종을 제어하려고 대원군을 또 이렇게 끌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대원군이 자기 손자 이준용을 데리고 평양 쪽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랑 또 밀통을 해요. 플러스 동학농민군한테 연락해서 야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이 권좌에 복귀하기 위해서 이 소위 말하는 외세라든지 혹은 난군과 결합을 해서 거의 반란에 준하는 행동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럼 이건 뭐야?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가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 죽을 때까지 이 행동을 한 거예요. 내려놓을 땐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용기다. 그런 어떤 대원군의 몸부림이 결과적으로는 조선의 멸망을 앞당기고 고종이 더더더 편협한 정치를 하는 데 영향을 줬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딴 데 가서 재밌는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아이고 무서워라. 또 역사 좀 알거나 역사 좋아하면 무궁무진한 게 보이거든요.